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의 시장을 좀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크로 지표와 종목단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사실 그 매크로만 놓고 보면 시장과 관련해서는 약세장이 맞는 거죠.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 3월 이후부터 뭔가 시장의 조짐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이요. 네. 그때 이후부터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 것 같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경제가 아니라 구경제 종목을 봐야 한다. 네. 쉽게 얘기해서 빅테크라든가 플랫폼이 아니고 오히려 구경제나 우리가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보셨으면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구경제 관련 기업들의 종목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보시면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하락장이 시작된 거를 감안해도 신고가입니다. 종목마다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유나 이런 쪽. 네,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조선? 그렇고 네. 보면 지난해 3,300일 때보다도 더 높은 주가 수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예, 물론 많은 종목들은 아니겠죠. 시장 전체 흐름도 아니고,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과 물론 이제 이게 지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새롭게 뭔가 시장의 흐름은 시장의 흐름이나 경기와 상관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이 정도 주가가 올라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 기업들의 종목 움직임이 1년 가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큰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매체의 흐름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경기도 어렵고 주가도 분명히 약세장이 맞는데 이 안에 주도주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맞아요.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런데 뭐 사실 주도주 막 삼성전자 이런 거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개별 종목 장세 뭐 몇몇 업종들만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장세여서 투자자들은 이거 지금 따라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뭐 부장님 말씀대로 1년 동안 올라왔으니까 지금 사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종목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지금 뭐 주도주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업종들이 주도주로 계속 조금 시장을 이끌고 나갈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사실 종목별로는 물론 가격 부담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여전히 추가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업종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꼼꼼히 살펴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려웠고 실제 이런 시장이 역사적으로 별로 있었던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매크로에 매몰되면서 실제 이런 흐름들을 놓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매크로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한숨을 돌릴 때 돼서 종목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사실 이미 다 올라왔죠. 예, 이미 네. 다 올라와서 올라버렸죠. 결국 싸게 사는 걸 놓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좀 안타까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주식을 오래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우리 뭐 박사님도 매크로를 하셨던 분이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태안 분이시라고 네, 제가 이제 네, 네. 당진 사람이니까 이제 또 그러세요? 동양 또 고향이 이제 선배님이시고 바로 옆인데. 네네. 네.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 주식에서 매크로는 참 중요한 변수라는 건 뭐 당연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더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그동안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매크로 흐름에 괜히 너무 올인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야 할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만 듣다 보니 사실 그 안에 있었던 종목단의 흐름을 저는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시장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크로만큼이나 종목에 대한 흐름 또는 앞으로 태어날 수 있는 뭐 새로운 주도주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찾아볼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크로만큼이나 더 많이 공부해보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매크로보다는
종목 단은 좀 봐야 된다.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크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한 박사님 앞에서 지금 아니 매크로 중요하지 왜냐하면 않죠. 주식하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매크로는 내가 주식을 할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사실 매크로는 경제를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분명히 맞는데 주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크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매크로 활용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매크로가 안 좋은 환경이면 주식하기 어려운 환경인 거고 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환경이 되는 거고 또 매크로가 바닥이거나 좋은 환경이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환경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사실 여기 계시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우리 박사님만큼 매크로 알지 못합니다. 그분 매크로 그런 거 몰라요. 저보다 훨씬 잘할지도 아, 몰라요. 아닙니다. 한 박사님이 최고죠. 근데 그분 왜냐면 이번에 주식시장 하락할 때 주식 계속 사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유주나 네. 이런데 엑스현대 페트롤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어제도 신문기사 나왔죠. 뭐 50달러, 7억 달러 손실 났다는 것처럼 매크로를 잘 알았으면 좀 더 기다렸다 샀겠죠. 아니라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이익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저평가되는 여부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항공에서 중요한 거 앞서 말씀드린 내가 주식을 하는데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있고 또 하나는 주도주의 변화를 따질 때 어쨌든 시장의 하락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어려워지고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이제 생명력을 잃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반대로 얘기를 해서 새롭게 뭐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이상으로 사실 매크로를 파고드는 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네. 뭐 이전에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배신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반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무 별로 반론할 말은 없고요. 사실이 맞는 말씀하시니까. 예. 아 중요하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시시콜콜한 연종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참고할 필요는 네.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워런 버핏이나 이런 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사실은 매크로 안 좋을 때 사고 매크로 좋을 때 팔더라고요. 사실 박사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게 네. 주식이라는 게 기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싸게 산다라는 개념이 결국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말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 사고 저도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신 고객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예. 많이 안 좋죠? 그럼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반대로 네. 뭐 오신 분들한테 나중에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던지면 정말 수익이 많이 나실 거다. 물론 여기가 바닥일지 알 수는 없으나 네.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예전에 아시다시피 그 적립식이라는 상품 기억이 나십니까? 아 알죠, 예. 알죠. 잘 알죠. 적립식이라는 상품만큼 제가 볼 때 증권사에서 보면 정말 좋은 상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그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적립식이라는 게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 꾸준히 돈을 불입을 해서 싸게 사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경제가 좋을 때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지난해 3,300까지 갔었으니까 어느 때 샀어도 돈을 벌어야 되는 상품인데 네. 아마 뭐 지점 일선에서도 계셔보서 알겠지만 네. 우리나라 분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렇죠. 예. 쌀 때는 주식이 안 하락일 때. 들어오고 네. 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할 예. 때. 올라갈 때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면 많은 댓글들 뭐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 흐름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돈 벌기 어렵죠. 그렇죠. 여전히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지나보면 다 알거든요. 그때가 기회였어. 쉽진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어려울 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뭐 종목이나 이제 업종단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태조 이방원, 원래 태종인데. 태조 이성계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태조의 아들 이방원, 네. 뭐 아니면 태조와 이방원, 네. 뭐겠죠? 제가 만든 신조어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네. 제 이제 정모 후배가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준 아이디어인데 음. 제가 그걸 이제 방송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자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 용어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오늘 보면 태양광도 좋았고 뭐 신재생에너지 쪽 좋았고 조선도 뭐 계속 신고가고 네. 뭐 원자력도 오늘 뭐 사우디 이슈 이런 거 있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그 신조어가 발생된 지금 최근의 주주들에 대한 뭐 앞으로 투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업종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업종들은 대부분 이게 경제와 무관하게 생존과 또는 안보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벌어졌었던 그 에너지 패권과 관련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에 관련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이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안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다툼을 많이 하고 있죠. 투닥투닥하죠. 예. 막 대만 갔다가 여기서 생기는 안보 또는 경제 이슈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경제 이슈가 안보라는 이슈하고 같이 포장이 되면서 네.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한 것들은 사실 이제 시작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법들이 생겼죠. 네. 유럽에서는 리파워 EU라는 정책이 나왔고요. 네. 또 미국에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들이 이런 어떤 산업들이 더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움직이는 게 경제와 무관한 이유는 경제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안보란 개념이 들어갔고 또 네. 거기에 생존이란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소비는 대부분 정부 소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또는 우리가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소비가 좀 위축되는 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경기 사실 침체와 위축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 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거의 뭐 확실히 하원은 그렇죠. 아직 넘어갔거니까. 하원으로 넘어가서 하원은 네. 아직 안 됐죠. 하원은 뭐 당연히 네. 통과되겠죠. 뭐 하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출을 과연 좀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 좀 들거든요. 이미 지출을 늘리는 법안이니까 상관은 없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그 과연 재원을 어떻게 마련이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재원은 역시 증세를 하겠다. 자꾸 발행 안 한다 그러대요. 예예. 기업들이 어떤 그 증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 일간지에서도 거기 수혜주와 피해주 보면은요, 네. 재미있습니다. 수혜주는 전부 다 여기 구경제 또는 신재생인데, 피해주는 전부 다 우리가 아는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주식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기존 주도주에는 더 불리한 법안이고 네. 현재 새롭게 생기는 주도주에는 조금 더 유리한 법안이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져보면 이런 명암 때문에도 그런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 주식의 흐름 보시면 우리 뭐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흐름이 그대로죠.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기업들이 지출을 늘려야 반도체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네, 네. 또 우리도 그 관련했던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딱 놓고 보시면 이분법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뭐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의 시총이 크다 보니까 지수는 밀렸지만, 밀린 지수 안에서도 그 관련 피해주들은 계속 내리고 있고 수혜주들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도 중요합니다. 지수를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을 놓치면 사실상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약간 곤란한 질문 하나 좀 예, 말씀하세요. 드려도 될까요? 근데 뭐가 곤란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궁금하네. 네. 태조 이방원 중에 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런 게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죠, 이거 하나 그렇죠. 꼭 집어주는 거 가장 네. 좋아하시거든요. 5개 다 어떻게 사요? 아니요. 다 해야죠. 왜냐면 다 해야 돼요? 이것들끼리 지금 법안에 따라서 네.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이 대면될수록 네. 그 안에서 수혜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죠. 뭐 본인들끼리 싸우든지 그래도 말든지. 저희도 뭐 사실 중간에 약간 껴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고래 등에 네. 새우 등 살찌게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뭐 박사님도 더 많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사실 저도 중국을 오래 돌아다니면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대로 가면 과연 우리가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따돌려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땐 우리할 땐 잃는 게임은 아닙니다. 물론 산업에 따라서 명암이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지와 수혜주는 분명히 갈라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도 없잖아 있겠죠. 예컨대 만약에 이제 그 법안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또 미국에는 원료를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기업의 실적은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니 성장률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경향이 안 되겠죠. 좋게 되겠죠. 아무래도 성장률이란 GDP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합일 텐데 이거는 그 나라가 아니라 나라 밖에서 생산되는 거 보니까 수출에도 잡히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 성장률에도 안 잡힐 거라는 얘기죠. 반면 기업의 이익은 잡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게 한국의 성장률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학적 분석으로 시장을 보면 계속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전 많이 아쉽다라고 제 생각을 경제학적 합니다. 지식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하십니다. 아 여기서 아니, 뭔가 잘못된 거 짚어주셔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딱 맞는 게 이번에 CATL이 미국 공장 포기하는 맞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이나 아니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네. 소재 업체들 다 반사이익을 얻을 그럼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이 반사이익에 대해서 우린 봐야 되는 게 어차피 우리는 중국 시장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을 해주면 미국 시장이 우리 포지션은 그대로 있고 중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겠죠. 어차피 미국 경쟁 업체가 없으니까 이러면 생각보다 시장이 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최근에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나토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유럽 시장도 우리가 중국 몫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앞으로 더 전개되면 전개될지 이게 줄어들 게 아닌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 여사가 간 것도 저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시장에 굳이 악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게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 이제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중국의 전기차를 겨냥한 맞습니다.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전기차 쪽은 혜택이 크겠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이 안 되는 게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가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너무 불공정 행위를 많이 하죠. 네. 자국 보조금만 준다든가 아니면 중국 내에서 자국산만 쓰게 하지 않습니까? 네.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더라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법안으로 유럽이 또는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나쁜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즐길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 어느 거? 저는 골고루 이게 법안이 끝까지 나오고 빠져나가시네. 갈등 수위가 어느 분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태양광과 2차 전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국이 대부분 잘하겠죠. 그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 결국 뽑아냈습니다. 아, 그만했네. 결국 뽑아냈습니다. 사실 방산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조선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철강 조선은 철강제 가격 네. 뭐 바닥이. 왜냐면 전 세계에서 LNG 만드는 게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이 배제되면 우리 그냥 독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걸 뭘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탑인데 네. 그렇죠, 우리 계속 쓸 원탑이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뭐 오늘 몇몇 보고서 보니까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3분기 이익은 전분기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니 3분의 1 토막이 나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히. 그러나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어려움과 궤를 같이 하는 거겠죠. 네. 결국 우리가 봤었던 코로나 때 있었던 환경, 즉 전 세계 모든 인류가 2년 반 동안이나 집에 콕 박혀서 인터넷을 즐겼던 환경이 없어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오면 안 되겠죠, 사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장까지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궁극적으로 아마 상당 기간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단순히 뭐 수요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인 건데 여기서 수요가 줄어드니 공급을 조절하면 실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수요가 줄어든다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또 이 공급 조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재고 조정이 되고 나면 사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생존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생존 게임을 할 때 결국 벌어질 수 있는 건 결국 투자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더 많은 투자를 해놔야 향후에 내가 모든 걸 독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런 생존을 위한 싸움 속에서 늘어나는 투자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맞고 힘든 것도 맞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그렇게 마구마구 빠지는 그럴 개연성은 오히려 미국 기업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로? 저는 이쪽이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굳이 파는 것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익률 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향후에 대신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이 매력적인 섹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현재 휴대폰 시장에서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잖아요. 그 폰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굵고 아니, 여전히 불편하고 디자인도 폴더블 아닌데요. 폴더블 아닌데 네. 폴더블이 불편해서 못 쓰겠는 거예요. 저는 네네네. 되게 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안 하는 편이고 저는 그래서 가방 안에 노트북도 있고 아. 태블릿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모든 갖고 전자제품은 다니시니까. 다 들고 다니는 편인데 그게 좀 제대로 이번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일단은 가격이 싸야 돼요. 참 싼데 너무 가볍고 괜찮아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내년 초에 나온다 그러는데 애플의 MR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알고는 메타버스 시장이 크려면 이제는 하드웨어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걸 즐길 만한 제대로 된 하드웨어도 없는데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컨셉만 지금 좋아진 거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면 나쁘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제품들이 안 나왔으니 또 실제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거기서 섣부르게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니트를 수십 년 동안 매매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반드시 경기와 일치하진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꼭 생겨났었어요. 네. 예컨대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이후에 하이닉스가 거의 50대 1이 넘는 감자를 할 정도로 위험해졌었는데 네. 그 당시에 다마고치 열풍이 불면서 갑자기 주가가 확 오른 사례도 있었었고 또 참 아픈 기억이 예. 제가 감자 당했습니다. 아, 예, 사실 저희 뭐 한 지점일 것 때문에 거의 거덜난 적도 있었었고요. 네. 또 그거 이후에 전자밥솥이나 이런 전자기기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수요가 생긴 사례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IT는 신규 기기에 대한 발견 이런 것들로 인한 혁신도 언제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 좋아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생겼었을 때 이게 또 다른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수익률 게임의 어떤 팩터로서 저는 그렇게 꼭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뭐 반도체가 주주는 아니다. 네.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 박사님이 질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노동 생산성? 네. 네. 저는 뭐 이게 잘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글쎄 뭐, 어제 미국 지표 나온 것 중에 우리 몰라도 돼요. 이게 답을 해주실 거니까. 여쭤보죠 뭐. 네. 지금 미국 지표가 어제 나온 게 하나 있고 이제 오늘 나올 게 있는데, 네. 그렇죠? 하나가 CPI. 이제 노동 생산성 문제가 이제 그다음에 임금. 어제 이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생산성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늘었다. 사실 결국 숙련된 사람이 없는 게 공통 분모겠죠. 그렇죠. 예. 생산성이 줄었다는 얘기는 숙련공들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올랐다는 얘기는 그럴 만한 사람조차도 지금 뽑기가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궁극적으로 그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저도 좀 고민인 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질 정도로 고용 시장은 되게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결론이지만 저는 연말에 보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현 상황에서 지금 사람이 부족한 쪽은 지난번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를 보니까 서비스업 쪽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그렇죠. 현재 드러나고 있고요. 이 서비스 업종과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민이 없었던 즉 코로나로 인해서 네. 국가 간에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은 원인도 있었었고 약간 트럼프 때부터 벽 세우고 네, 그런 그때부터 것들의 있었었죠. 후유증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것도 있긴 한데 네. 사실 이게 정확하게 노동시장의 공급망 붕괴.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다 예, 본국으로 돌아갔어. 네.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 그렇죠. 그런 게 요것도 있었군요. 되게 크고 네. 두 번째는 많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번 코로나 이후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사실 중장년층인데 네. 저희들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인데 네. 그분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다 사실 블루칼라 흔히 얘기하는 이런 쪽에서 가장 큰 산업 역군들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은퇴가 많아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신데 육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수요 불균형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봐야 되는 게 자,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내구재 소비가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게 내구재 소비가 굉장히 줄면서 사실 우리가 IT 업체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일정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서비스 산업의 화랑도 사실 보복 소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내가 여행을 못 갔고 못 즐기다 보니 한꺼번에 막 즐긴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도 사실 지금 임금도 만만치 않고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연말 가면은 이게 일정 수준 그 보복 소비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네. 그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어떤 일자리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 고용지표를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지표가 지금 재미있는 게 고용지표 안에는 기업에 설문하는 지표가 있고 개인을 설문하는 지표가 따로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설문하는 지표가 대표적인 게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죠. 네. 그건 굉장히 늘었지만 개인으로 하는 지표도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가 노동시장 차가 이거는요. 의외로 그렇게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서 좋은 편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뭐 나쁘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별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고용의 증가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대단히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연말에 가면은 이제 실체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노동시장의 뜨거움이 잘하면 연말에 가면은 우리가 실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쉽게 얘기하면 이 고용시장이 조금 이제 식어가는 모습들. 그렇죠? 이 개연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통계를 바로 오늘 뒤져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미리 공개해 주세요 여기서 선공개. 안 갖고 왔죠. 근데 머릿속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잡 오프닝 네. 이게 한 몇 개월째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근데 그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 업종이니까 저임금 업종들이 많거든요. 거기 이제 임금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고용은 대부분 거기서 맞습니다. 일어나니까 네, 이게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구인율은 좀 높은 상태여서 맞습니다. 예, 예. 연말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갈 것 같고요. 이제 내년쯤 가서 이제 그쪽이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모습을 못 보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제조업에 대한 제조업 제품 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이미 좀 줄어들고 있고 네. 연말 되면 이제 보복 소비가 줄어들면서 서비스 또 이전만큼 뜨겁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고용도 안 좋아진다. 이건 세 가지가 다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의구심을 필요는 없는 게 이미 미국에 물론 이제 연준이 보는 거는 3개월 10년물이라고는 하지만 네. 우리는 어차피 상식적으로 2년물 10년물을 알고 있고 네. 이 정도 역전이 됐으면 안 오는 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2개월 10년물도 네, 맞습니다. 한때 역전됐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뭐 한참 역전돼 있어서 뭐 그게 더 깊어지고 있는데 시차의 문제인 거지
일정 수준 경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건 아닙니다. 확실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특히 소비가 줄었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시장 조정이 온다면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준이 우기고 있는 게 경기가 굉장히 좋고 침체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고용 봐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뭐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 뭐 상반기 안에 고용이 좀 유의미하게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고용이 사실 소비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미국의 소비도 꺾이는 조짐이 보이면서 사실 우리가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한 주가의 어떤 반응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시장은 외바닥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고요. 뭐 쌍바닥, 삼중바닥 찍을 텐데 그게 아마 이게 우리 제가 했던 경우에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하반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침체가 온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그게 나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안 좋은 건데 네. 거기서 핵심은 하나예요. 물가를 끌고 내려가느냐 안 오느냐.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네. 자,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안 내려오면 이건 정말 답이 없고 사실 주식이라는 거를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물가가 유의미하게 끌고 내려와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우리는 최선은 현재는 없거든요. 좀 시장에서 저는 분명히 이게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시장하고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 뭐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기대 언덕이 아무것도 없었죠. 네. 예컨대 첫 번째 기대 언덕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그렇게 빠지는데 여전히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돼라는 우려가 작용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현재 피본 얘기도 나오지만 확실히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비해서 침체는 오지만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는 상반기에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니 더 빠졌는데 이때는 연준 풋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1.5 브레이크가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침체가 오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예, 예. 막아줄 것이다. 막아줄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연준이 아직 침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침체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거보다도 같이 물가를 끌어내느냐가 더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급 요건이 엄청 개선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올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이 스태그플레이션 형태였기 때문에 채권도 안 좋았고 주식도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자산 배분 펀드거든요. 네. 자산 배분 펀드는 채권 시장이 좋아야 주식도 사요. 쉽게 말하면 경기가 침체면 채권에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럼 주식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기마다 주식을 늘리기 위한 리밸런싱을 단행을 합니다. 네. 그게 연기금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못했어요. 왜? 채권도 죽었으니까 주식을 살 수 없고 오히려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경기도 안 좋지만 그러면 연기금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진 만큼 지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준 풋에 대한 기대, 연기금을 비롯한 우리가는 자산 배분 펀드가 가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올 상반기하고 대단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경기는 이만큼 안 좋아지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의 실적은 이만큼밖에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덜 나빠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지금 이미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감안하고 미국이나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비용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경기는 이렇게 안 좋아질 건데 이미 거기에 대한 대비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비용을 축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경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이 덜 나빠지는 걸 목도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도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의 3분의 1가 해외 시장에서 일어나요. 네.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거 보시면 달러 강세 역할이 컸죠. 그렇죠. 거기서 달러 강세가 꺾이게 되면 그만큼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시장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장도 끌고 내려갈 거고 미국 시장도 끌고 내려갈 거고 추가 조정에 트리거로 작용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올 상반기하고 너무나도 많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만큼 하락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드리면 그럼요. 그거 하셔야죠. 물가는 내년은 올해보다 확실히 낮아지겠죠. 그렇겠죠. 기저 효과가 네. 있으니까. 네네네. 올해 무지하게 높아졌는데 네. 이만큼 또 올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죠.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 틀림없이 내려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는 올 거냐 안 올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100%죠. 왔는데 깊게 올 거냐, 좀 그렇죠. 올 거냐, 중요한 건 올 거냐. 이게 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경기 침체로 갈 거냐인데, 일반적인 경기 침체는 우리 채권 시장에서 보면 다 반영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다 채권 시장에 반영됐으면 주식 시장도 다 반영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는 다 반영됐다고 보고,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리가 우려하는 침체가 오면 그때는 정말 주식을 매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저도 자신 있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근데- 이제 특정 업종만 오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시장에 대한 베팅도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시장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는 때라고 보는데,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냐 아니냐 딱 그거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한 번 봤거든요. 74년도에 한 번 보고 80년도에 맞습니다. 한 번 네. 보고 두 번 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때 안 태어나서요. 저는 봤습니다. 네. 저는 그때 석유 이제 20리터짜리 그 말통 통 있잖아요. 들고? 말통 네. 들고 석유 이렇게 배급 받으러 가는 막 것도 줄 봤어요. 서고 그랬어요? 그럼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뭐 이번에는 그렇게 안 가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는 오펙이 갑자기 74년도는 갑자기 유가를 2배로 올려버리고 80년도는 79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 50%인가 얼마를 올려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예, 예, 예. 그건 안 내려가요. 걔들이 올려버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려가거든요. 이건 돈발로 올라온 거고 돈발로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를 끌고 내려가면 그거는 주식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안 빠진다. 그럼 답이 없는데 현재는 뭐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좀 더 곤란한 질문을 좀 드려야겠죠. 아니 뭐 이렇게 곤란한 질문 많이 곤란한 주세요. 질문 어려운 지금은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으니까 다 빼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욕만 막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곤란한 질문 좀 드려야 되는데 하반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오늘 밤에 10시 반에 이제 CPI가 발표될 네.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 아니면 페드 피봇이 나와서 추세적인 반등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저점에서 나스닥이 20% 이상 올랐고 우리 증시도 10%, 15%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털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끌고 가든지 추가적인 배팅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고민하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CPI를 보고 결정해보자. 뭐 지난주에는 이제 고용보고서 보고 결정하자 그랬는데 오늘 이제 CPI가 나오고 나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지난번에 시장이 와장창 무너질 때 사실 CPI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 그 상반기에 있었던 시장 보면 인플레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고점이 아니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틀이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연준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100bp 이야기 건데, 나왔죠.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이미 시장에서는 그래도 전보다 낮아질 건 알고는 있습니다. 유가도 많이 빠졌고 원자재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래서 뭐 올라갈 가능성은 낮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CPI 요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뀔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행보를 완전히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바꿀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만 뭐 사실 이렇게까지 음식료도 빠지고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땐 기술적 반등에서 파느냐 안 파느냐는 의미는 없어 보이고 이미 시장을 주도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보이는데 그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그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지수가 반등해도 내게 안 오를 때가 제일 많이 힘든 건데 그 박탈감. 앞으로 그 박탈감이 더 길게 갈 개연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민도 저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시장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셨다시피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도 이미 관련 기업들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큰 시장에만 매몰돼서 내가 정말 봐야 될 기업의 움직임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더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의 주도주의 변함은 좀 없을 것이다.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아. 보이고 뭐 일부 신다라면 오히려 고마운 거죠, 사실. 예. 뭐 그렇게 정리를 이게 좀. 뭐 법안까지 바꾸고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있는 건데 단순 테마로 끝나지는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산업들을 키워야 되는 게 단순히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또 양극화였었어요. 그렇죠. 그 양극화의 가장 큰 어떤 원인 두 개가 사실 큰 유동성과 이 플랫폼 기업의 발전이라고 대부분들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 법안이 사실은 새로운 어떤 주도 산업에는 자양분이 되지만 기존에 있던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사실상 규제거든요. 어쨌든 벌금을 물리는 세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어떤 흐름들도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뭐 사실 뭐 시장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실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어려운 시장이 없어요. 그렇죠. 반등을 못 따라잡으신 네. 분들도 있을 거고.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안 했던 게 뭐냐면 저도 주식시장을 수십 년을 경험을 했고 투자 전략 팀장도 수십 년 해봤지만 이런 시장 처음 봤습니다. 네. 뭐 난이도가 거의 극상 중에 극상이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런 하락장에 약세장에 주도주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렵죠. 이거는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없었던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아마 우리 연합에서도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도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셨던 이유가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힘들 건데 거기서 또 이걸 산다라는 게 이 가격에 사는 거에 과연 쉬울 거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이들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타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하는 예컨대 조금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린 시장이 커지면 그린만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는 이 시장이 커지면 그 후속 시장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장이 커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산업들 예컨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근에 폐배터리가 그냥 나왔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소재만 얘기하든지 폐배터리 같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애프터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 우리가 한 발자국 앞서서 현재 벌어둔 산업들이 커졌을 때 또 커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시면 이번 기회는 놓칠 수 있는지언정 향후에 시장과 무관하게 또 다른 산업에서는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움직임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발 매크로 보는 비중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저희 박사님 앞에서 좀 아니에요. 진짜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크로는 앞서 말씀드렸죠. 주식하기 유리한 환경이냐 불리한 환경이냐 이외에는 보시면 안 돼요. 네.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사를 보시고 교수님들조차도 찾기 힘든 거를 우리가 유튜브 몇 번 봤다고 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다 할 거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매크로입니다.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항상 주식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좀 약간 상상력을 좀 키우는 시간을 갖자라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거라고.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그 상상력을 더 많이 키워드릴게요. 다음번에 아, 또 네. 좋은 말씀 듣기를. 아이디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상상력들을 한 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 이선엽 부장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